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라이브 정책 픽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104일 만입니다. 시신 상태로 미뤄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서고 근처 CCTV에 포착된 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장 씨 남자친구는 사흘 후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관이 무사하다며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 경관은 이후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 남자친구는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연인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관의 기록이 남아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가족이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A 경관은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 종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연이은 실종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 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란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 실종 수사 관리 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경관을 긴급 체포하고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친인척, 핵심 참모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과거 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했던 이력도 있었다며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엿새 만에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29만 2천 개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약 80%는 60대 이상이 차지했는데요.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 8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일자리 193만 4천 개가 소멸했지만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222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영향입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요. 보건사회복지 12만 7천 개, 숙박음식 5만 9천 개, 전문과학기술 3만 7천 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23만 3천 개 늘어나는 등 전체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 6천 개 줄어들며 1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일자리 수 증가하는 것은 보통 이제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가 그 해당 연령에 감소하고 있고요. 산업 같은 부분에서도 제조업이나 공공행정, 정보통신 쪽에서 조금씩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일자리 증가폭이 남성의 약 3배였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보건사회복지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41만 6천 개, 퇴직, 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18만 6천 개였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책회의에 출연한 김희타 국토부 1차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언급하며 기존에 단계적으로 밟아온 인허가 절차들이 앞으로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 67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이제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이제 절반 가까이 단축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이제 이 기간 단축이 되는 게 일상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 9천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8천 호 규모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만 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 물량의 15%가량은 지분 적립형이나 수익 공유형으로 배정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약 2만 5천 호에 달하는데 올해 4분기부터 시범 공급에 들어갑니다.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이미 공개된 2만 7천 호의 입지 외에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쯤 7만 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공급을 끌어내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사업 전용 앵커 리츠를 도입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에 더해 공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660이거든요. 연면적 제한이 그걸 1,000제곱 이상으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실제 아파트 수준의 주택 공급도 주거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김 차관은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추고 관련 입법과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AI의 실증을 확대해서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해 윤리 원칙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산업과 일상을 바꾸는 AI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실제 산업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역량도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AI 산업 활용을 확대하고 안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산 자율주행 AI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실증을 다른 지역으로 넓혀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AI의 성능을 높이고 상용화도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AI가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윤리 원칙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할도 강조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개발자들을 규범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느낌을 많이 줬던 반면 이번 윤리 원칙은 이용자들이 중요한 행위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용자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한국이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윤리 원칙의 지향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이공계 청년의 창업 지원을 늘리고 투자형 R&D와 초장기 펀드를 통해 기업 성장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함께 급증했는데요. 안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해외 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직구에 간편한 통관 절차를 적용해온 세관당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반입하거나 마약, 총기류를 불법 반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유출 사고도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용 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입니다. 전용 플랫폼에서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거래건별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8일 이후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내년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갱신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엔 입력 절차가 생략돼 구매가 더 간편해집니다. 전용 플랫폼에서는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 통관 고유부호 발급과 갱신,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조회와 납부, 환급을 비롯해 통관 현황과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 관리합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 신고서와 통관 목록도 마련, 사전 거래 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 검증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후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지난 2월 창덕궁을 누볐던 AI 순찰 로봇 술라봇이 더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서울 덕수궁과 경기 고향 서울흥에서 두 번째 실증을 이어가는데요. 성능 확인은 물론 적합도와 안전 기여도까지 꼼꼼히 따져 도입을 결정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특보가 내릴 만큼 뜨거운 한낮.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관람객 한 명이 쓰러집니다. 국능 순찰 로봇 술라봇이 발견하곤 작은 바퀴를 바삐 굴립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관람객이 쓰러졌습니다. 주변 관람객분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술라봇 현장 실증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창덕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크기는 유아차 정도로 작지만 이 똑똑한 머리와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술로봇은 하루 3번에서 6번 이 덕수궁을 돌며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눈이 되는 건 머리에 달린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로봇이 넘지 못하는 고궁의 높은 문턱 너머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화재와 침입 등 유산 피해부터 응급 상황까지 비전 AI가 영상을 분석해 경고음을 냅니다. 순찰로봇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처에 계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관제실에도 실시간으로 알려 제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순찰 로봇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해도 신고율이 약 12% 정도 감소했다는 경찰청 측의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로봇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서 예방의 효과는 크다. 술로봇의 과제는 국능의 험한 길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오는 11월까지 300km를 달리며 비 오는 날 진흙과 미끄러운 돌길도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험지가 많고 경사가 급한 왕릉 서오릉에는 다리 2개로 움직이는 순찰 로봇이 투입됩니다. 서오릉은 궁궐과는 다르게 또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경사지와 험난한 지형을 잘 순찰할 수 있는 이동성에 특별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능 확인을 넘어 국능 적합도를 평가하고 국가유산과 관람객 안전 기여도를 확인한다는 게 국가유산청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첨단 기술과 인력 순찰을 병행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때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구두 수선대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수선공이 줄고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영업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로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망치 소리. 망치질 몇 번에 새 밑창이 자리 잡습니다. 수선공의 손길이 닿아 낡았던 구두는 금세 새 것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양복 차림에 운동화 스니커즈 운동화 신고 이제 배낭 메고 다니기 때문에 구두 닦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요즘에는 운동화나 이런 이제 명품 쪽, 이제 수선 쪽으로 많이 이제 일을 많이 바꿔서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운동화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면서 구두 수선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선공 대부분이 고령층에 접어들어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50인데 이 일 지금 현재 하시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업종을 이어가시는 분들 이제 연령대는 지금 70대 초반, 60대 후반 이렇게 다 연령대가 다 높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일을 오래 못 하겠죠. 실제로 거리 위에 구두 수선대 3곳 중 1곳 가까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18년 1000곳에 달했던 서울의 구두 수선대는 올해 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좁아지는 영업 공간도 문제입니다. 도로 위에 이런 구두 수선대들은 지자체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보행 환경 개선이나 도시 미관 등의 이유로 이전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생업을 넘어 보존해야 할 생활 문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배울 수 없는 숙련 기술이란 점에서 후계자 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옛날의 추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의 사랑방 개념이고 그 동네 터줏대감이었어요. 그 수리하시는 분이. 동네라는 일들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개성,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구두 수선처럼 특정한 생활 기술은 직업 훈련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젊은 기술인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직무표준이라는 NCS에도 보면 수선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 과정 자체가 저희 대학에도 없고 당연히 일반에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구두 수선공의 망치 소리. 사라지는 기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앞으로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여러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그럼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지금은 여러 곳에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은행이나 카드사 등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각각 방문해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때문에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이런 불편은 더 커지고 있었는데요. 개명 허가만 하더라도 지난 2024년 기준 약 8만 4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1,200여 건을 넘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금융권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개인정보를 변경한 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이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후 각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또 금융권에 알리는 그런 시스템일 텐데 그러면 정보도 더 확대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개명 여부와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상세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 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변경된다고 해서 인증서나 OTP 같은 본인 확인 수단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데요. 또 정부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인증서, OTP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연계된 부분이니까 아직 본인이 하셔야 된다. 이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럼 이 시스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연계하는 과정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마다 여러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변경한 은행이나 금융회사마다 따로 변경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픽입니다. 앞으로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 교육 여건을 국가가 직접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학교의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유림 기자, 먼저 응급구조사, 특히 1급, 이거 어떤 직업입니까? 예, 그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 그 119 구급대나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반 정도는 이제 소방청 소속의 119 구급대원 이제 공무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속된 의료진입니다. 의사 지도 하에 기도삽관이라든지 응급약물 투여, 또 인공호흡 연결 같은 고난도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고도의 실무 숙련도가 매우 필수적인 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자격증이 필요한 직역인 거잖아요. 근데 왜 대학을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응급구조학과가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3년 전에 전국 39곳이었던 이제 응급구조학과가 올해는 71곳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상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대학은 실습 장비도 제대로 없고 또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조차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학마다 제대로 가르칠 준비가 됐는지 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대학 고를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통과한 신대학을 졸업해야만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히 학교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수험생들은 지원 전에 해당 학교가 정부 인증을 통과한 곳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대학을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겠다는 건가요? 예,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교과목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가르치는 교수들이 좀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습 장비를 봅니다. 실제 구급차나 응급실 환경과 똑같은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하는지 현장 실사로 제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기준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요, 바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보완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인프라 부분을 좀 더 살피겠다. 이게 아마 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현장 실사를 거치고요. 2028년 4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은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들어오는 학생들부터는 이제 인증받은 학교를 나와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재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재학생도 적용이 설마 되나요? 예, 그 재학생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제 이번 조치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만 찍어내는 식의 부실 교육은 확실히 걸러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책들 기자들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픽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